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시즌 2 8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패뷸러스 4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저희 펀치라인 복싱 토크의 맏형이신 임준배 위원님 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또 이성열 이사님 함께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나폴레스님도 같이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맛보기로 이제 F4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고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F4의 전쟁에 불을 붙인 계기가 된 것이 80년 6월이었죠. 라이트급 통합 챔피언이었던 로베르토 두란이 슈거레이 레너드에게 도전장을 던지면서 정말 꿈의 대결이 성사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경기가 헤비급 밑에 대전여 천만불 시대를 연 그 경기로 알고 있는데, 이때 사실 분위기가 저도 어렸을 때였고 아마 두 선배님들이 보실 때는 레너드가 그 당시에는 좀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고만 저는 소식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실질적으로 느꼈던 감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듀라는 저번 그러니까 1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원래 페더급부터 시작해가지고 듀란을 잠깐 보면은 68년도에 이제 프로 데뷔하죠. 그래서 그 데뷔전 상대가 카르로스 멘도자. 참 이상한 얘기지만 그 후에 윌프레도 고메즈의 방어전 상대로 나섰던 그 카르로스 멘도자와 데뷔전을 치렀고, 파나마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한계가 파나마에서 계속 시합을 했는데, 그 에르네스토 마르셀, 후에 그 WBA 페더급 챔피언이 된 에르네스토 마르셀을 10회 TKO로 이기면서 이제 나름 파나마에서 그 페더급 주니어 라이트급 최강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합은 보면은 KO라지만 마르셀이 하다가 그냥 관둬버리죠. 10회전에 기권하듯이 하고. 해서 사실 그 당시에 이제 세계 타이틀 도전을 한 게 켄 부케이넌에게 도전을 했는데, 그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시합을 했는데 켄 부케이넌은 그 당시에 상당히 인지도가 있었죠. 미국에서도 스코틀랜드 출신, 항상 트렁크를 스코틀랜드 고유 무늬를 입고 나왔던. 그리고 외모와는 틀리게 상당히 펀치도 있고, 후에 우리나라 이창길 선수도 한번 대전을 하지만, 해서 이 시합은 사실 두란이 우세한 예상은 아니었어요. 했고 시합은 굉장히 초중반까지는 굉장히 시소 게임이 되다가 후반 되면서 이제 듀란의 공격력에 좀 부캐넌이 몰리는 듯 싶었는데, 문제는 13라운드 종이 울릴 때 종료공과 동시에 듀란의 바디샷이 들어갔는데 화면으로 봐도 명백한 로브로 같은데, 켄 부캐넌이 자신의 아랫도리를 움켜쥐고 아주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굉장히 로브로를 어필하는데, 어떻게 된 이유인지 하여간 그대로 그게 묵살당하고 듀란이 이제 KO 승이 TKO 승이 선언돼서 라이트급 챔피언이 되죠. 근데 상당히 듀란으로서는 행운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얘기가 빌미가 되는지 바로 챔피언이 된 후에 있었던 논타이틀전에서 에스테반 헤수스, 후에 이제 다시 타이틀을 걸고 싸우는 이 선수에게 다운을 당하면서 판정패를 당해요. 10라운드. 그래서 약간 거품이 아니냐. 파나마 쪽에서만 그런 케어 펀치였지 좀 세계는 무리가 아니냐. 이런 평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방어전을 거듭할수록 듀란의 진가가 나타나죠. 그래서 라이트급 방어전은 이제 10연속 KO 방어 하고, 아까 1회 때 말씀하셨던 나폴레스님이 말씀하셨던 헤스스와의 뭐라 그랬나? 1승 1패에서 최종전이라 그래야 되나? 그래서 각자 WBA와 WBC 타이틀을 놓고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통합전을 하는데, 그 시합에서 듀란이 약간 바뀌었다는 느낌이, 그동안은 그냥 무턱대고 좀 자신의 강함을 좀 증명했다면, 거기서는 좀 헤수스의 공격을 막으면서 어떤 작전승 같은, 나중에는 결국 헤수스가 기진맥진해져 가지고 듀란의 강타를 맞고 로프에서 쓰러져서 엉거벙거 기어다니는, 그래서 듀란이 재평가가 됐고, 이 시합을 마지막으로 이제 체급을 올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몰로 브룩스라든지 카르로스 팔로미노라든지 나름 미국의 주니어 웰터 강호들과 시합을 많이 하고 이제 웰터로 정급을 하는데,
사실 이제 제가 그때 본 입장에서 라이트급의 어떤 날카로움은 굉장히 많이 없어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레너드와 붙는다 그랬을 때, 야 레너드의 스피드에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듀란이. 뭐 라이트급에서는 뭐 굉장히 막강함을 자랑했지만 웰터급에서는 더구나 그 신체 사이즈도 그렇고 스피드나 모든 기술이나 레너드한테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평이 좀 많았죠. 나폴레스님은 어떻게 그때 느끼셨습니까? 저는 두라는 그때 그 당시 유행하던 이 전기 간행물, 주간 스포츠라든지 아니면 그 당시 펀치라인, 스포츠 동화. 예, 스포츠 동화 이런 잡지를 보면은 제 기억에는 그 당시 헤비급을 제외하고는 가장 기사 할애량이 좀 많았던 챔피언이 미들급의 몬소, 웰터급의 나폴레스, 라이트급의 두란 요 세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두란에 대한 기사는 봐도 시합은 본 거는 없는 대신에 해수스를 본 게 저 같은 경우는 처음이었고 그 기사 그 당시 70년대 중반에 로베르토 두란을 그 기자분들이 쓴 글을 보면은 아주 매력 만점의 챔피언으로서 기술을 했거든요. 근데 레나드하고 시합하고 전에는 이미 그 떠오르는 태양 레나드 그 모습이 이제까지 봤던 프로복싱하고는 좀 이 질이 차원이 완전 업그레이드된 복싱 이미 레나드가 보여줬기 때문에 두 체급 위에서 키도 작고 팔 길이도 뭐 리치도 다 짧은 두란이 절대적으로 불리할 것이다 했는데 막상 시합 그 1차전 결과는 거기서 사실 로베르토 두란의 팬이 많이 생겨났다고 봐요. 왜냐면 두 체급 아래인데 보통 체급 월장의 역사가 그 당시 이후에도 복싱을 보면은 보통 이렇게 기술력이 엄청나게 좋은 선수들이 스피드의 우위를 점해가지고 그 체급 위의 챔피언을 농락하다가 뭐 이 체급 3을 석권한다든지 이런 예를 많이 봐왔는데 두란은 완전히 거꾸로 두 체급 아래 그것도 라이트급에서 거의 6년 동안 장기 집권했던 선수가 두 체급 위에 천하의 레나드를 이게 힘으로 기술이 아니라 힘으로 제압한 게 눈으로 완전히 드러났고 그 표정이 반은 싸움 같았고 뭐라고 찌꺼리는데 분명히 이렇게 도발하는 모습 있잖아요. 그게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봤고 그거의 끝판왕은 해글러하고 시합할 때는 더 도발합니다. 이 라이트급이 미들급을 아주 매력 많죠. 그 이후 그 1차전 이후로 저는 개인적으로 복싱 지금까지도 최고의 우상 딱 한 명 뽑으라면 저는 로베르토 두란. 아 그러시군요. 근데 이제 듀란이 도발을 하는데 네. 사실 레나드와 듀란의 1차전은 듀란의 도발에 레나드가 좀 그러니까 기싸움에서 진 것 같은 느낌이었고 아, 이게 참, 예, 그래서 그 일단 그 기싸움에서 접히고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었고 해글러는 반면에 도발을 하는데 얘는 왜 그러지 하는 약간 그런 그 뭐 결코 뭐 눌리 뭐 그렇다고 뭐 압도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 별로 안 눌리는 것 같은 느낌. 아 해글러도 분명히 감정의 동요가 있었어요. 아, 그 15라운드가 끝나고 났을 때 그 팔을 막 휘저으면서 이런 놈 처음 봤다는 예. 식의 어떤 그 제스처를 보여줬거든요. 듀란은 그 천상 그 타고난 싸움꾼이니까. 네. 그래서 뭐 그 레너드 1차전이었던가요? 그러니까 네. 손을 드니까 무슨 소리냐 내가 이겼다고 막 네. 그 막 하는 뭐 그런 거 보여줬고. 아 막 밀치면서 예, 자기 손을 밀치면서 들고. 뭐 내가 그게 이긴 너무 경기다 저는 그러고.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봐왔던 프로복서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이구나. 정말 복싱을 복싱답게 하는 사람이고 그 3년 뒤에 그 해글러하고 시합은 그 시합 내용은 뭐 범전이었다, 별 소문난 전체에 먹을 것이 없었다, 심지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안 봤습니다. 왜냐면 이미 두란이 마음속으로 우상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해글러하고 시합은 15라운드에서 막판에 15라운드 아무리 다시 봐도 두 마지막 6분에서는 두란이 힘이 많이 탈진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게 버텨나가죠. 예, 그게 12라운드에서 끝났으면은 듀란이 이겼다고 한들 아무 문제 없는 시합이었고 전 개인적으로 그때 먼저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첫 입시 실패를 하고 그 남산에 있는 그 정일학원이라는 그런 그 종합반
그 학원 보성 요거 밑에 있죠. 네, 나 거기 자주 갔었는데 그 우리 동기 중에 재수한 애들이 네. 정일학원 다녀서 땡땡이 까고 나오라고 그 분류로 많이 갔었어요. 저는 그 학원을 몸을 1년 꼬박 다녔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 말씀하신 이제 땡땡이도 많이 쳤고 특히 그 시합은 오전에 학원으로 직행을 안 하고 종로 일가에 다반에 가서 20대 초반 재수생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시합을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그 당시에 이제 재수생의 네. 서울대는 종로학원, 그 다음에 이제 대성학원, 대성학원, 네. 그다음에 정일학원이 고대죠. 네. 그 재수생의 고대인데 거기는 택시 타고 올라가는 학원이에요. 네. 남산구 그 산중턱에 있어서 언덕배기 네. 버스가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간 뭐 택시 타고 올라가야 되는 학원이었는데 거기 뭐 그 다니는 친구들 그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려고 학교 다닐 때 저희 때 학교 휴교를 많이 했어요. 네. 80년도에 했기 때문에 사실 80년도에 재수했던 친구들 굉장히 힘들었죠. 그 학교 들어간 친구들은 놀고 먹고 네. 맨날 놀러 다니고 학교는 문 닫고 있고 그냥 뭐 할 일 없으니까 이제 뭐 재수하는 친구도 찾아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유혹이 많았던 80년도가 아주 힘든 뭐 그런 시. 근데 지금 복싱은 뭐 거의 뭐 본 시합도 요즘은 벌어진 시합이 없으니까 이제 근데 이 로베르토 두란 시합은 그 복싱 이전에 정말 영화 같았어요. 그리고 그 헤글러하고 시합도 보면은 그 시합이 끝나고 또 도발을 하는데 헤글러도 다시 같이 도발하는 모습도 보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몸이 좀 육신도 지치고 마음이 왜소해지고 좀 좁아져 있을 때 그 시합 보고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어요. 야, 저게 바로 마초구나. 그러니까 진정한 듀란, 마초. 듀란의 도발은 요즘에 약간 그 진짜로 완전 틀린 거죠. 요즘 선수들 계산된 도발 같지가 않고 네. 정말 날 것 그대로 네. 정말 우러나오는 그런 좀 근데 강렬함이 있었고 거의 시합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베니테스랑 시합도 끝나고 나서 베니테스를 엄청 또 화를 레나드 내고 1차전은 뭐 작전승일 수도 있지만 기싸움에서 이미 레나드가 접히고 들어가가지고 그런 게 아마 그 승패에 좀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고 뭐 사실 시합 자체는 그 굉장히 크로스했죠 나름대로 나름 크로스했는데 뭐 듀란의 명백한 승리였던 거는 맞는 것 같고 대부분 다들 그 레너드가 이겼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네. 적은 차지만 네. 이 시합은 두란이 확실히, 이겼다라고 예. 거의 의견이 일치되는. 굉장히 크로스했지만 확실하게 듀란이 이겼던 시합 그래서 2라운드 이후에 완전히 주도권을 끝끝내 회복을 못한 거로 보였어요. 그래서 뭐 레나드가 뭐 듀란에 뭐 하나 뭐 못한 게 없지만 일단 그 기에서 밀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굉장히 소심하게 됐고 하다 보니까 뭐 자기 복싱을 마음대로 못 핀 것 같고 그에 반하면 이제 2차전은 그 유명한 노마스 사건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듀란이 뭐 마음을 다잡고 이제 심기일전하는 거죠. 해서 아주 별로 가지고 이제 듀란을 공격을 하고 몇 회전이었죠? 7회? 8회죠. 그래서 듀란이 뭐 그 노마스죠 말 노모 그냥 외치고 돌아서는데 뭐 시합 후에 위에 경련이 일어났다 뭐 변명을 하지만 듀란 지금 뭐 이제 나폴레스님이 말씀하신 그때까지의 그 듀란의 절대적인 추종자들을 굉장히 그 실망시킨 그 레나드와 2차전이 됐죠. 사실 1차전이 끝나고 나서 파나마 국경일로 지정을 하고 전용기를 또 보내서 파나마 이제 대통령이. 그렇죠. 그 두란을 귀국시켰다고까지 하는데 불과 딱 5개월 만에 그 반전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면 1차전을 종로일가 그 재수하실 때 다방에서 이제 보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러고 대학을 또 가셨으니까 네. 두란이 은인이네요. 그러니까 그 학력고사 끝나고 이 2차전을 보셨겠네요. 그러면 2차전 그렇죠. 11월 25일인가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요 헤글러 두란전은 학력고사 보기 한 달 전이었어요. 한 달. 저 레너드 두란. 그렇죠. 레나드 두란 그 시합은 2차전은 저거였죠. 80년 11월. 그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였죠. 예. 그러니까 레너드 두란 그렇죠. 고1이셨구나. 예. 네. 내가 이 대학교 1학년. 헤글러 두란전이랑 제가 시기를 착각했네요. 칼라 시대를 연 이 장본인들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블러스포가 그러니까 저희 집은 1차전 레나드 두란 1차전 80년 6월 때는 칼라 TV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거는 칼라가 백으로 없었어요. 받고
보급이 안 2차전은 됐습니다. 확실하게 큰일 그래서, 났습니다. 예. 예. 레너드로서는 듀란과 2차전이 뭐 어떤 그 또 한 차례 그 어떤 성장을 하는 느낌이었고 그 전까지 레너드가 주로 흰 트렁크만 입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알리 같이 흰 신발 신었는데 듀란과 2차전은 뭐 비장하게 그 까만색 예. 트렁크 입고 검은색 신발 신고 머리 스타일도 좀 바꿨던 것 이렇게 같아요. 약간 해서 뭔가 그 듀란 1차전을 패배하고 많은 걸 느끼고 어떤 그 성장통을 겪은 듯한 그래서 그 2차전은 굉장히 그 1차전과 틀리게 자신감을 갖고 듀란을 몰아붙이고 그 어떻게 보면 듀란이 영리한 것 같은 게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냥 뒤돌아선 것 같기도 하고 뭐 본인의 말대로 사실 뭐 위경련이 일어나서 시합을 할 수 없었던지는 본인만이 알겠지만 뭐 시합을 이렇게 보는 입장에서 뭐 그렇게 심각한 것 같지 않은데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은 것 같이 돌아서서 1차전 때 받은 칭찬과 그 영광을 거의 다 반납을 했죠. 그 욕은 욕대로 먹고 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7라운드하고 8라운드에 레너드가 그러니까 뒷걸음을 치면서 굉장히 강하게 듀란 턱에 몇 차례가 적중이 되거든요. 로프의 기대서도 그렇고. 그래서 근데 평소 듀란이 그 정도 맞았다고 해서 저거 할 그 데미지를 확실히 입은 모습은 안 보였거든요. 근데 그 순간 맞는 순간에 듀란의 표정을 보면은 굉장히 움찔움찔한 거를 한 서너 방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계속 이런 식으로 맞다가는 내가 거리를 좁히고 들어갔는데도 이런 펀치를 허용하게 되면은 이건 도저히 뭐 앞으로 더 맞으면 더 맞았지 본인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1차전처럼. 나는 그때 그렇게 봤어요. 듀란이 굉장히 그 격정파거든. 그러니까 짜증이 난 거야. 그래 맞아요. 그래가지고 에이씨 하고 돌아서 그냥 얼떨결에 돌아섰다가 그냥 스톱이 걸린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풀어나가지를 못하니까 근데- 짜증이 나버려. 데미지를 받았다기보다 짜증이 나가지고 한 두 대 맞으니까 신경이 나서 확 돌아섰는데 그게 그냥 스톱이 걸렸더니 뭐 나중에 이제 뭐 변명할 거 없으니까 뭐 했는데 하여간 지금 이성열 이사님 말대로 진짜 데미지 입은 좀 느낌이 났고 그랬으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별로 데미지 입은 것 같지 않은데 돌아섰기 때문에 더 욕을 먹었던. 데미지라기보다는 본인의 한계를 거리를 좁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할 게 없어지는 버리니까 순간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듯이 멘붕이 확 온 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야 이걸 내가 더 가도 안 되지 싶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순간적으로 확 짜증이 났던 것 같아요. 이거 표정이나 1차전하고는 보면은. 완전히 다르니까 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두란과 레너드 1차전이 레너드로 하여금 좀 각성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장통 같은 시합이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천정부지로 그냥 그 치솟는 어떤 그 몸값이라든가 주변의 관심 또 이제 레너드로서도 그만큼 자신감이 많이 차 있었을 텐데 두란과의 1차전을 힘 대 힘으로 결국 15라운드까지 뚫어내지 못하면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좀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레너드도 이제 받아들이고 더 진짜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 1차전도 뭐 실력에 의해서 패인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싸움. 기싸움과 작전의 실패로 레너드를 판단을 했고 그거를 그 두 가지를 연습하고 노력한 결과 2차전에서는 여유 있게 듀란 2, 3차전에서는 여유 있게 승리로 가질 수 있었던 그런 노력의 그 1차전이 굉장히 그 장정구 선수가 뭐 사파타전에 1차전에 많은 걸 배웠듯이 슈가레이 레너드도 이 듀란을 좀 굉장히 1차전이 굉장한 그런 배움의 그런 시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듀란은 이후에 이제 그 2년에 베니테스의 그 WBC 네. 주니어 미들 타이틀에 도전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시합은 굉장히 뭐 별 볼 건 없고 굉장히 크로스하게 페이스전이 됐는데 여기서 판정패를 당하고 듀란의 시대는 이제 끝이 나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그 이듬해 이제 쿠에바스와의 어떤 라이벌전, 서바이벌전에서 쿠에바스가 물론 이제 거의 마지막이었지만 아주 무참하게 그 사회 케어를 이기고 이제 나름 컴백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일을 하나 내죠. 그래서 그 데비모 그 일본에 와가지고 그 미야라다시를 이기고 챔피언이 됐던. 미아리로 들었습니다. 이 옆에가 레알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 그 시합도 듀란이 확실한 그 우세 예상은 안 되는 시합이었어요. 완전 열세였죠. 네. 일단 그리고 정확히 기억이 납니다. 데비모가 굉장히 그 당시에 이제 그 상승세였기 때문에 전승에 예. 그렇죠. 하고 그 데비모 시합을 보셨겠지만 약간 이상한 스텝인데 주먹이 종잡을 수 없이 나와요. 막 그냥 뭐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더구나 이제 뭐 듀란이 웰터급을 제패를 했다지만 주니어미들은 그 체급의 그 신장은 좀 무리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 시합에서 정말 그 다시 마초다운 아주 강렬함을 보이면서 이제 데뷔물을 이기면서 이게 이제 3체급 제패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마지막 장면이 크로스 카운터도 아니고 크로스 카운터인가요? 아니면 어떤 펀치라고? 마지막 크로스 카운터는 7라운드에 다운을 뺐을 때 장면이고요. 8라운드에 이제 몰아붙이다가 무참하게 그냥 로프에서 이제 그냥 레퍼리 그 스톱. 다운되는 장면이 참 기억에 남는데 네. 그게 카운터, 크로스 카운터. 크로스 카운터인가 아니면은 뭐 옆으로 빠지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크로스 카운터입니다. 제대로 막 받아치면서 나가 그 떨어져. 데뷔모어가 굉장히 그 애처로운 모습으로 주저앉아서 야 이거는 도저히 내가 이게 이길 수 없는 시합이다는 뭐 그런 표정을 지었고 그 뭐 이어서를 몰아서 이제 바로 5개월에 이제 아까 계속 얘기했던 해글러와의 시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채점이 굉장히 근소했죠. 네. 12라운드였다 그러면 졌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좀 전에 네, 나폴레스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랬을 수도 있어요. 있어요. 그 물론 15라운드 집계는 이제 12라운드까지도 이기고는 있었어요. 근데 12라운드 시합이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2점 차로 그 해글러가 이기긴 했지만은 그 시합 자체 근데 그 시합 자체가 범전인 경우도 많고 하는데 이게 시합이 그 당시 기준으로 오동을 놓고 봤을 때 두란의 이 표정이 이 기죽어 있는 모습은 전혀 없고 그러니까 이 이후에 복싱에서 5체급, 6체급, 뭐 다체급 석권의 역사가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아르게요, 베니테스, 두란 요 세 명의 복서가 체급 월장했던 그 스토리는 아무리 지금 다시 봐도 클래식 중에 클래식인 것 같고 두란은 그 중에서도 또 남자다움이 저는 글러브 벗고 체급을 무시하고 싸움하면 두란이 천하 제일 잘할 것 같은 느낌이 원래 들었어요. 두란이 뭐 스트리트 파이터 출신이니까 그게 시합에서 보여요 그 표정이. 그래서 참 멋지다 이거 참. 근데 아무튼 이제 뭐 해글러와의 시합에서 졌지만 평가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네. 두란을 주가가 건재하다. 올라갔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가장 그 민망한 패배를 당하는 이제 헌즈와의 시합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헌즈는 이제 이 듀란과 헌즈의 시합은 84년도에 했는데 네. 헌즈는 그 레나드와의 1차전에서 지고 웰터급 타이틀을 내놓고 주니어 메들로 이제 올라오죠. 그래서 그 베니테즈가 당시에 이제 베니테즈가 누구를 이기고 모리스 오프를 오프를 이제 실신시키고 챔피언이 돼 있었는데 이 시합은 이제 판정까지 갔지만 헌즈가 2번 다운을 빼앗고 굉장히 클래식한 아주 재밌는 시합이었어요 이 시합도. 은근히 네, 재밌어요. 은근히 재밌는. 그러니까 베니테스의 어떤 기교를 네. 졌는데도 이렇게 참 볼 수 있었던 그러니까 시합. 아까 그 우리 이성열 이사님이 말씀하신 그 제5의 그 패블리스 5가 될 뻔한 베니테스가 비록 다운을 당하고 헌즈한테 졌지만 시합 자체는 굉장히 그 팽팽한 시합이었고 굉장히 그 재밌었어요. 그때가 82년 12월에 했는데 네. 그 베니테스 헌즈 시합 전에 이제 고메스와 핀토리 시합을 했어요. 같은 날 이제 해서 그걸 중계를 국내에 해주기로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중계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저 김득구 선수 사건도 네. 있고 또 김철호 선수도 뺏기고 네. 이제 복싱에 대한 어떤 그 여론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국내 중계가 안 되는데 네. 정말 그 클래식 파이터 2개를 놓치게 됐죠. 82년 12월이네요. 그렇습니다. 82년 12월. 어쨌든 헌즈는 이제 주니어 메드급 챔피언이 다시 됐고 뭐 루이지 민칠로라든지 뭐 이런 선수가 방어전을 하고 이제 듀란과 맞붙었는데 이때는 오히려 이제 듀란이 그동안 뭐 해글러와의 그 어떤 그 선전도 있었고 뭐 주니어 메드에서 데뷔모한테 통했기 때문에 뭐 헌즈도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평도 있었는데 이 시합이야말로 정말 1라운드부터 정말 저 어른이 애 뭐 손목 비틀듯이 완전히 그 듀란 시합 중에 아마 가장 민망한 KO가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거의 뭐 그 2라운드의 마지막에는 거의 턱이 이렇게 네. 흔들리면서 완전히 너가웃이 된 거죠. 그냥 실신하면서 완전히 앞으로 너가웃이 꼬꾸라지게 앞으로 그냥 되는. 완전히 꼬꾸라져가지고 그 헌즈의 그 두 가지 시합 패턴 중에 그 강렬한 쪽 패턴의 아주 전형적인 시합. 그래서 정말 헌즈가 정말 무섭게 생각됐던 그런 시합이 됐습니다. 예. 시속 100km의 볼보가 100km로 가다가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그 두란이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 사람이구나. 네. 두란도 사람이구나. 그걸 저는 굉장히 느꼈는데. 애처로워. 처음으로 듀란이 그냥 애처롭게 생각되더라고요. 그렇죠. 또 시저스 팰리스 호텔이 굉장히 밝을 때 이 시합을 해서 네, 네. 그 주변이 그 환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오개 약간- 오개일의 형이었어요. 약간 네, 이렇게 해가 질 무렵 정도 되는 네. 약간 그런 낙조가 있을까 말까 하는 맞습니다. 그때 이제 한 시합인데 거의 뭐 손 한 번 못 써보고 진짜 해서 야 이게 상대성이 이렇구나 하는 걸 느꼈고 정말 듀란 시합을 그 전이든 그 이후든 본 시합 중에 가장 민망한 가장 처절한 패배고 가장 민망하고 가장 원사이드한 그렇죠. 98년대 그 윌리엄 조피에게 다시 도전했을 때 그때도 이제 처절하게 스톱당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쓰러지진 이렇게 실신당하는 적은 없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제 듀란은 그렇지만 뭐 천상 파이터니까 시합을 계속 해나가고 하다가 86년도에 그 마빈 해글러의 이복 동생인 로비 심즈한테 또 심즈. 판정패를 당합니다. 그래서 야 이제 듀란도 거의 끝이 왔구나 했는데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사건을 일으키죠. 그래서 아이런 바크리 그 미들급 타이틀을 도전을 해서 그 터프한 그 바크리를 갖다가 다운을 시키면서 아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는 뭐 생중계가 아니라 이제 녹화 중계를 나중에 네. 해서 결과를 알고 보긴 했는데 헌즈를 그렇게 짓이겨 버린 바클리를 결국 다운까지 뺏어내면서 89년 2월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바클리는 헌즈가 아주 작정을 하고 치는 주먹도 껐떡 안 나는 그런 터프가 그렇죠. 있는데 듀란 그 체구가 작은 듀란의 그 주먹을 맞고 쓰러져가지고 안면에 그 굉장히 그 데미지도 받고 한 걸 보고 야 이건 뭐 알 수가 없구나 듀란은 그 뭐 그런 생각을 했던 맞습니다. 사실 5, 6라운드까지는 바클리의 일방적인 시합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역시 두란이 더 이상은 어렵겠다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분위기를 바꾸고 주도권을 결국 두란이 가져가더라고요. 대단한 복선입니다 정말. 그래서 이제 듀란은 이제 뭐 미들급 챔피언이 됐지만 사실 이게 본래 체급이 아니니까 연연하지 않고 그해 말에 이제 그 레너드 슈퍼미들에 그렇죠. 도전을 하면서 4체급 도전을 하게 되죠. 5체급. 5체급 도전을 하는데 이 시합은 이것도 굉장히 크로스하게 갔는데 채점은 그 시합은 정말 그 세기의 어떤 그 뭐라고 그래야 되지? 사기 시합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정말 익사이팅한 시합을 기대했던 팬들한테 스파링 정도. 정말 지루한 그런 그 레너드와 두란이 안겨준 마지막 가기 전에 레너드 선수가 약간의 방심할 때 카운터 한 대 맞. 한 두 대 맞고 눈 네. 그거 한 대 딱 때리고 이제 거의 레너드의 승리였습니다. 시합은 정말 뭐 크린. 별거 없었고 그렇죠. 점수도 뭐 큰 차이 안 났던. 뭐 이래서 듀란은 뭐 90년대에서 비니 파시엔자와의 라이벌전, 카마초와 또 두 번을 하죠. 카마초와의 두 번, 또 호르에 카스트로와 그 소싸움 둘이서 그 비슷한 체격끼리 소싸움하면서 뭐 90년대를 했고 결국 이제 2000년대 들어와서 2001년도에 이제 마지막 시합을 하면서 은퇴를 했는데 캐리어가 68년도에 데뷔를 했으니까 78, 88, 90 30한 3, 4년을 프로로 뛰었으니까. 와,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네. 5개의 데케이드를 선수 생활을 했네요. 2001년도에 뭐 이제 은퇴를 했지만 그 당시 선수로도 굉장히 많은 전적이도 100전이 넘는 네. 시합을 했고 뭐 말년에 좀 패배가 많았지만 그 한참 때 그 레너드와 하기 전후로 해서는 뭐 거의 그 헤수스한테 한 번 패했고 레너드와 2차전이 2패째인가요? 그렇죠. 하고 뭐 그 이후에 뭐 베인테스하고도 하고 그 후엔 많이 졌죠. 하고도 해서 많이 뭐 했고 특히 뭐 마지막에 뭐 비니 파시엔자와의 뭐 소싸움 뭐 카스트로와 1승 1패 까마초한테도 지고 해서 패배 수는 많았지만 선상 프로고 뭐 체급을 마다 않고 그 뭐 데뷔는 뭐 페더급 정도부터 해가지고 결국은 뭐 슈퍼미들 타이틀까지 도전을 하는 파나마의 파케아오 같은 선수죠. 뭐 아까도 말씀하신 작년에 봤는데도 여전히 뭐 극히 정상적이고 51년생인가요, 듀란이? 51년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벌써 70 중반이 다가오는데도 굉장히 아직까지 건강하고 그래서 글쎄 뭐 이게 권투 선수의 어떤 그 선수 은퇴 후의 휴유증이라는 건 개인차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100전이 넘고 그 어떤 경기는 그 심한 데미지를 받아가면서 했어도 지금 저렇게 뭐 건강하게 있는 걸 보면
타고난 싸움꾼이었던. 그러게요. 자기 체급도 아니고 진짜 미들 슈퍼미들의 노년기에는 그 순발력도 많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상대의 그 펀치를 다 맞아가면서 선수 생활을 했는데 저렇게 멀쩡할 수 있다는 게 참 아니, 신기합니다. 그리고 말년에 그 비니 파시엔자나 카스트로와의 시합을 보면 많이 맞아요. 그렇죠. 그 특히 터프한 선수들과의 그 시합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그 헌수와의 시합에 그 데미지만 해도 엄청났을 것 같은데 지금도 보면은 뭐 언어도 전혀 뭐 어눌하지 않고 잘 떠듭니다. 시끄러워요. 하여간 뭐 시끄럽고 지금도 항상 뭐 어딜 가든지 그 주위에 사람들 몰고 다니는 천상 뭐 복싱 스타가 듀란이었죠. 그 매너가 참 좋아요. 그러니까 링 위에서의 모습만 보고 네. 뭐 이렇게 말을 걸면 되게 퉁명스럽게 받아칠 것 같은데 아, 사석에서는 굉장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쾌활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복싱인은 그 분야가 누구든지 복싱인은 다 사랑을 해요. 듀란 항상. 그래서 뭐, 링에서만 이제 미워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공식 설상에도 누가 사진 찍어달라면 마다한 거 다 찍어주고 뭐 사인도 막 다 해주고 뭐 그러고 근데 진짜 프로라는 게 느껴지는 게 그 아르게요랑 이제 그 서로 전성기 네. 때 그 자주 이제 시상식장에서도 만나고 시합장에서도 만나게 되는데 네. 만나서 아르게요가 반갑게 인사를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적대시하고 두라니 어떤 때 욕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아르게요도 더 이상 저 사람이랑 친해질 수는 없겠다. 이제 그 이유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언젠간 링에서 만날 적이기 때문에 결코 이제 곁을 주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진짜 프로의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랬다 얘기했지만 뭐 이 오늘 얘기하는 네 선수는 뭐 한국 선수와는 전부 인연이 없었지만 듀란은 한동안 그 오영호 선수가 잠정 타겟으로 삼고 열심히 그 좀 그 정진을 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예, 사실 두란 때문에 국내 복싱 역사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오영호 선수가 주니어 라이트로 도전을 하고 김광민 선수가 주니어 웰터로 도전을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조영철 선수라고 잠깐 그 라이트급 동양 챔피언이었던 선수가 있어요. 굉장한 펀처였는데 일본에서 당시 동양 챔피언인데 이름이 생각 벤케이 아니 하여간 일본의 동양 챔피언을 KO로 이기고 일본에서 타이틀을 따와서 한국에서 바로 그 방어전에서 가도다 신이치에게 바로 KO 돼가지고 타이틀을 잃은 조영철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도 동양 챔피언 되고 방어전을 좀 했으면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WBC보다는 WBA 쪽에 많이 치중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듀란과의 얘기가 좀 뭐 승패를 떠나서 조금 나왔을 수도 있었고 오영호 선수도 뭐 듀란이 잠깐 거론됐지만 사실 오영호 선수는 그 당시에 WBC 라이벌 쪽 챔피언이었던 그 가스 이스마치 쪽을 타겟으로 삼았는데 가스 이스마치 쪽에서 피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건 다 우리나라 얘기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그거 많았잖아요. 뭐 김태식 선수를 구시겐 요코가 시합 보고 피했다 그러고 김한진 선수를 피했다는 얘기도 저도 들었어요. 근데 상황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듀란은 뭐 그런 대단한 선수고 지금도 올타임 랭킹 뭐 파운드 포 파운드로 봐도 뭐 10위 안에는 충분히 들어가는 뭐 그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선수의 그 위대함이라는 것이 잠깐 짧은 시간에 굉장한 임팩트를 남기고 간 선수도 있지만 이렇게 오랜 세월 뭐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지만 그 팬들에게 이런 그 좋은 시합을 선사를 하고 또 그 무수의 그 유명 선수들과 이겼던 졌던 시합을 마다않고 했던 듀란이 뭐 그 남미 라틴 계열의 어떤 파이터의 전형 그리고 아주 진정한 그 파이터죠. 보면은 두라는 그 대중의 예상 뭐 이런 부분을 항상 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너드에게 도전할 때도 그 분리의 예상을 깨고 그 이겨냈고 부캐년한테 첫 도전도 그랬어요. 그렇죠. 그때도 분리 예상이었고 이 레너드 2차전 때는 팽팽하리라던 그 예상을 또 반대로 이제 이렇게 깨버리고 뭐 헌즈와 할 때도 그랬고 해볼만 하겠다 그랬더니 기절했고. 헤글러와 할 때는 또 절대 악세라고 그랬는데 KO 될 것이다 그랬는데 네. 헤글러의 그 연속 KO 방어 기록을 이제 정지시키면서 판정까지 가면서 애를 먹이고 혼자한테는 또 그렇게 되고 바클리에게는 말도 안 되는 도전이라고 그랬는데 이겨버리고 네. 참 이 슈퍼스타 이래서 슈퍼스타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저는 듀란은 또 개인적으로 그 헤글러 시합 전에 그 데이비 무어를 잡고 주니어 미들고 3체급을 먹었을 때 그 데이비 무어가 처참하게 깨지는 모습을 보고 또 거꾸로 데이비 무어가 일본의 미야라 다다시를 그 이후로는 이제 이 한국, 일본 이쪽에서는 주니어 미들급을 완전 넘사벽 완전 구경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돼버렸는데
이 주니어 미들급에서도 저렇게 늙은 몸인데도 불구하고 통하는 게 너무 신기했고요. 그리고 이 레너드 포함해서 헌스, 아까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베니테스 전부 이 주니어 미들급이 우리 한테는 친숙했던 체급이 당시에 그 잠깐 있었지만 아프리카 아유브 카롤레가 기억나고요. 아유브 카롤레, 모리스 오프 그 급에서는 난다하는 로키 마티올리. 예. 그런 선수들이 웰터급에서 올라온 베니테스나 그 레나르드에 비해서는 한참 체급은 위지만은 복싱 수준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그래서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네. 주니어미들이 어떤 변방이었던 게 네. 한국, 일본 또는 뭐 이태리 뭐 약간 이런 저건데 그거를 이제 그 아유브 칼루레가 이제 어느 정도 평정을 했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그 칼루레를 뭐 레나드도 이기고 하면서 그 미국세가 주니어들급 들어오고 헌즈 가스하고 하면서 네. 이제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태리나 제3국은 주니어미들은 이제 범접할 수 없는 체급이 네. 돼버린 것이요. 예. 그래서 확실히 그 레벨 차이는 있었어요. 네. 그렇죠. 특급과 그냥 일반 선수들의 네. 챔피언이더라도 그건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니어미들을 그 전에 보면 우리나라 김기수 선수가 있었고 그 뭐 산드로 마친케나 뭐 다 이태리 쪽이고 카르메로 보시도 그랬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와지마, 뭐 유제두 선수, 네. 그리고 미겔 데 올리베알라도 뭐 사실은 굉장히 강자긴 하지만 브라질 선수였고 뭐 그런 어떤 제3 그리고 뭐 엘리사 오베드라는 그 바하마의 뭐 양손을 지닌 폭탄해가지고 뭐 전적이 60전 뭐 58KO인가?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책자를 보면 굉장히 무서웠는데 나중에 시합을 보니까 그냥 마구잡이더라고요. 그냥 마구잡이 그냥 막 저거 하고 사실 상대도 보니까 정말 뭐 듣도 보도 못한 선수들과 시합을 했고 그 외에 뭐 에카르토 다케 같은 이태리 독일 선수 잠깐 있었고 로키 마티오리가 뭐 잘했지만 그래도 뭐 어떤 한계가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세로 넘어오면서는 이제 그 아시아존이나 유럽존에서 굉장히 그 범접하기 힘든 그래서 타이틀이 됐죠. 미국세가 되면서 미국에서 미안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아시아나 변방 쪽으로 조금 예전 그 기운을 조금 더 주자 해서 탄생된 게 슈퍼미들급이었던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아, 같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가요? 미안할 게 뭐가 슈퍼미들급이 있어. 미안하기보다 아시아 쪽에 선수층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사실 미들급과 라이트 헤비급 사이의 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체중 차가 너무 많이 나니까 7kg나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거 그냥 플러스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변방에서 그런 3, 4국들이 챔피언을 논아갔던 그 체급에 이제는 뭐 헌즈나 뭐 이런 선수들이 나타나면서 범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초대 챔피언도 이 변방인 그 우리나라의 초대 챔피언은 머레이 서덜랜드죠. 미국의. 머레이 서덜랜드가 근데 머레 서덜랜드도 뭐 메인은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미국에서 로컬이었으니까 그래서 변방 쪽으로 이렇게 또 원정도 보내주시고 하여튼 그런 게 아니었나 또 지금 뭐 갑자기 그런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또 아니었을 수도 뭐 있고 그런 거보다는 이제 그런 거예요. 신설 체급은 미국의 메인들은 관심이 없어. 일단 파이트머니가 너무 싸. 그러니까 별로 관심이 없는 거야. 그냥 슈퍼미들 저걸 뭐 새로 생긴 책 저걸 할 바엔 그냥 미들급을 하지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는데 이제 그 중에 좀 특출한 미들급의 선수가 체중을 도저히 못 올려서 뭐 슈퍼미들로 올라가면은 그것 따라서 이제 또 그의 그 상응되는 어떤 라이벌들이 올라가면서 그 체급이 세지고 지금 이성열 이사님 말씀대로 이제 그 변방의 선수들은 또 이제 오갈 데가 없어지는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보면 이 변방의 그 파이터들한테 파이트머니 지급되는 거 보면 정말 냉정하게 작게 주더라고요. 굉장히 그- 작아요. 생각보다 그 굉장히 작아요. 레너드하고 아이브 카롤레가 어쨌든 세계 챔피언이 세계 챔피언인데 15만 달러. 도전자 레너드가 250만 달러. 그 당시 기록이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야, 근데- 15만 달러. 근데 챔피언. 그러니까 그 홈즈가 헤비급 시절 네. 득세하던 시절에 크루저급 챔피언이 네. 카르로스 데레온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그래도 주니어 미들은 15만 불이나 받았잖아요. 네. 데레온은 그때 방어전 할 때 3만 불 받았어요. 크루저급인데 체중으로 따지면 헤비급 바로 네. 다음인데도 그 미국에서 방어전을 하는데 네. 뭐 3만 불 뭐 이러고 받고 했다고. 그만큼 미국 애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프로페셔널이기 때문에 체급 상관없이 뭐 인기에 따라서 하고 그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조이 올리버 같은 경우는 네. 왜 한국에 와서 계속 방어전을 하고 아시아 쪽을 찾냐 하면
세계 챔피언이라도 라이트 플라이급은 네. 뭐 한 10,000불 받을래나? 그 당시에? 뭐 5,000불도 뭐 허다했다고 5,000불도 받고 뭐 이러다 보니까 멕시코의 경량급들도 그 당시에 자기 나라 세계 타이틀 매치 하면 뭐 10,000불, 20,000불. 태국의 세계 챔피언도 경량급은 뭐 자기 나라에서만 방어전을 하면 뭐 그 당시 환율로 5,000불, 10,000불이니까 네. 죽어라고 한국이나 일본을 오르고 그러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체급은 이 체급은 아닙니다만 예전에 홍수원 선수가 사무라 1차전은 많이 받았던 거네요. 홍수원 선수 챔피언 벤텀급은 그래도 벤텀급. 리니얼 체급이었죠. 8만 불 받았죠? 8만 불. 예, 근데 나중에 거의 곱빼기로 주고 불렀지. 예. 그래서 그 당시에 뭐 80년대 초반에 막 사파타 이런 선수가 막 죽어도 일본으로 오고 한국으로 오려는 게 자기 나라에서 하면은 고작 해야 10,000불, 20,000불인데 그 특히 또 라이트 플라이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경쟁이 붙어가지고 그 사파타 하나를 두고 그 화이트먼을 올려요. 그러니까 보통 그 당시에 사파타 오면 한 6만 불? 뭐 그 정도는 좋게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6만 불에서 8만 불이니까 자기 나라 시합 서너 번 하는 거보다 더 받으니까 뭐 아시아링을 그럼 만만하잖아요. 몇 번 해도 이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참 그 복서도 운때를 잘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사파타가 아무리 제야 뭐 기량이 좋고 해도 한국이나 일본에 강자가 없었다면 부를 일이 없었을 텐데 네. 그 이쪽에 이제 강호들이 많았기 때문에 좋은 기회를 또 잡았던 것 같고 크루저급은 저도 기억나요. 이제 신생 체급이 되고 나서 그냥 뭐 어떤 WBA는 WBC의 체급이라고 그래서 인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헤비급에서 밀려난 떨거지들이 가서 이렇게 은퇴하려다가 마지막 거쳐할 수 불꽃을 있는 그런 그걸 만들어준 것 같아서 인기가 없었어요. 크루저급의 탄생이 어떤 사람에 의하면은 일본인을 위한 체급이었다는 말이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크루저급의 그 일본 선수가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어떤 사람의 말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그 제 사람이 어떤 생각일 수도 사람입니까?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라는 게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 크루저급은 사실은 그 유고슬라비아의 마테팔로프라고 있어. 맞다. 걔를 세계 챔피언 만들려고 만든 체급이에요. WBC에서. 그다음에 주니어 벤텀급도 이승훈 선수를 위한 체급이었다. 주니어 벤텀은 WBC 주니어 벤텀급은 신설이 슈퍼플라이. 이승훈을 세계 챔피언 만들려고 전효연 씨가 근데 그 시합을 나가기 위해서 김성준 선수랑 이승훈 선수가 경쟁을 통해서 이승훈 선수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성열 이사님 말이 이승훈 선수를 위한 건 아니고 WBC에서 이승훈 선수를 세계 챔피언을 만들기 그건 위해서 아니고 WBC에서 아시아 쪽에 하나를 그 티어를 하나 더 준 거예요. 슈퍼플라이가 아시아 쪽에 맞는 체급이기 때문에 아시아 쪽을 배려해서 한 거죠. 그걸 뭐 특정 이승훈 그리고 이승훈 선수가 WBC 슈퍼플라이급 초대 결정전 나갈 때는 굉장히 애숭이었어요. 한국에서도 이제 무명이었고 오히려 김성준을 만들기 위해서 했다면 좀 일리가 있는데 이승훈을 위해서 만든 건 아니고 근데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아시아권을 위해서 크루저급 만들었다는 그 얘기가 약간은 그 맞아 들어가는 그때 것이 당시 일본의 그 스즈키 도시아키와 이제 강호원 그렇죠. 선수가 그 일리미네이션 마우스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강호원 선수를 이기고 이제 스즈키 도시아키가 이기는데 다음 경기에서 우리 김정식 선수한테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주니어 미들급 1위한테 판정을 당해. 바로 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 없던 일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세계 타이틀 크루저급 결정전 4강전 나간다고 워밍업을 해서 한국 주니어 미들급 1위를 데리고 왔는데 완사이드하게 져. 그러니까 일본에서 너는 나가봐야 희망이 없겠다 그래서 기권을 해요. 그 해서 하고 사실 그거는 그 마테팔로프를 사실 챔피언 만들려고 뭐 했다는 설이 있고 해서 어쨌든 크루즈급 얘기를 하면은 지금도 카르로스 데레온이 미국에서 한 방어전이 시합 테이프가 없어요. 기록이. 왜냐하면은 주로 오지에서 오지도 오지고 홈주 시합 언더카드로 붙었는데 중계를 안 해요. 세미파이널이 아니고 저 밑에 오픈 경기예요. 그러니까 TV가 아직 중계 안 들어갔을 때 시합을 해버리는 거예요. 중계가 도착하기 전에 뭐 했던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뭐 미국의 라이트급 뭐 USBA 라이트급 타이틀 매치가 세미파이널이면 WBC 크루저급 타이틀 매치 저 밑에 관중 아무도 없을 때 해가지고 가끔 남아 있는 게 돈킹 프로모션은 TV 중계는 아니도 돈킹 프로모터에서 자체적으로 녹화를 해요. 그래서 그거 없으면 데레온 시합은 없는 게 몇 개 있어요. 그건 TV가 아예 안 들어간 거예요. 세계 타이틀 매치도 불구하고.
크루즈급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지금 요즘에 헤비급하고 크루저 사이에 또 하나 생겼나요? 브리저급이 WBC만 인정을 C만. 합니다. 그러니까 헤비급이 하는 게 체중을 올렸어요. 기존에 200파운드에서 220파운드로 올려가지고 그 사이의 체급을 이제 브리저급으로 만들었는데 아직까지는 타 기구에서는 동요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론적으로는 일리가 있는 게 헤비급이 굉장히 대형화가 되니까 그렇죠. 네. 옛날에는 뭐 보통 헤비급이 180 조금 넘고 한 90 몇 킬로 좀 큰 선수가 한 190 상회 하면서 100킬로 초반대가 이제 헤비급이었는데 요즘은 어떤 헤비급에는 97킬로인데 얘는 125킬로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WBC에서 체중 차이가 너무 나니까 체급을 만들겠다 해서 브리저급이라고 만들었고 그 브리저라는 그 이름은 몇 년 전에 그 미국에서 예. 그 사나운 맹견이 자기 동생을 갖다가 공격하는데 6살짜리인가 5살짜리가 그 개에 맞서가지고 싸워가지고 자기는 막 피투성해야 되면서 그 동생을 지킨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슐레이만이 아주 WBC 감폭했죠. 회장이 그 기사를 보고 감명을 받았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그 소녀는 꼬마애를 WBC 총회 때 한번 부르고 신설되는 체급을 그 꼬마의 이름을 따서 그 브리저라고 지은 거예요. 했는데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요즘 추세가 하도 타이틀이 남발하는 세대가 되다 보니까 이것도 타이틀 벨트 장사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타격에서도 인정을 안 하고 오로지 WBC만 하는데 지금 오스카 리바스라는 선수가 그 챔피언인데 방어전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그냥 논타이틀만 합니다. 논타이틀하고 아마 그 선수가 내놓고 다시 결정전을 한다는 얘기가 지금 뭐 저번 총회 때 있었는데 그 예전에 타이슨 같았으면은 지금 이제 브리저급으로 브리저급이 맞아요 타이슨 오히려 타이슨 예전에 뭐 조 프레이저 뭐 그러니까 뭐 옛날에 그렇죠. 네. 그 뭐 옛날 시대면 제리콜이라든지 네. 그런 헤비급 사이즈들은 이제 네. 브리저급이 맞는 거고 그 지금 뭐 사실 우리나라도 헤비급 선수가 있지만 180대 중반 키에 한 100kg 되는 선수하고 타이슨 퓨리 같이 거의 무슨 뭐 2, 30kg 차이 나는 게 사실 같은 체급에서 뛴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무리가 따르긴 하거든요. 그렇죠. 마이크 타이슨이 아무리 정말 그야말로 핵주먹일지라도 지금의 그 거한 그 타이슨 퓨리랑 맞서 싸운다고 생각했을 때는 네. 제 아무리 타이슨이라도 제압하지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이 더 그러니까 많이 뭐 들거든요. 사실 지금 우식을 뺀 헤비급 탑들이 뭐 조슈아나 뭐 와일더나 거의 2m 가깝든지 2m가 넘어버려요. 선수니까 뭐 그리고 그 중국의 누구죠? 그 장질레이 거기도 엄청 크던데. 커요. 크고 잘합니다. 그래서 그 대머리 가지고 좀 못하게 생겼는데 나이가 많은데도 하는 거 잘하더라고. 그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그 IBF 결정전 도전자 결정전 하는 거 보니까 잘하더라고. 그때 첫 패를 당했는데 그것도 직접 보셨지만 이긴 거 같아. 내용으로는 그 이겼는데 크로아티아가 판정이 이겼는데 걔가 병원에 실려갔어. 판정으로 네. 판정으로 졌는데. 근데 하여간 요즘은 헤비급 대세가 뭐 조 조이스도 그렇고 거의 2m 가까운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브리저급은 이론상은 맞는 거는 같은데 이제 타이틀이 하나 더 생긴다는 데는 그 거부감이 있는 아직 거죠. 근데 공감을 얻어내지는 못하고 있고요. 자, 얘기하다 보니까 또 그 1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두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다가 또 여러 가지 큰일 났네. 샛길로 좀 빠졌는데 또 다음 시간에는 그 페빌로스 4 다른 선수에 대해서 조명을 한번 또 해보고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녹음에 세 번째 참여해주신 우리 그 나폴레스님께서 좀 클로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두란, 레너드, 헤글러, 헌즈 이 네 선수는 지금 그 당시 복싱 중흥기 때 지금 저를 포함해서 복싱이 한참 눈 떴던 사춘기 소년들한테는 그야말로 영웅 중에 영웅이었고요. 복싱 팬은 아닐지라도 이 네 명의 보스의 이름들은 그 또래들은 소년들이라면 다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서 여러 가지 추억을 되살리면서 얘기를 해봤고요. 아직까지도 저 개인적으로는 이 네 명의 선수들을 그 위협하거나 어떤 그 배경도 그렇고 실력을 떠나서 분위기 자체는 이 네 명을 압도할 선수들은 앞으로 또 나오지 싶겠나 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만큼 강렬했고 다시 얘기해도 새롭고 매력 만점의 사나이들 중에 사나이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